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수험생들이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야 할 텐데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면 수험생 대부분이 일어나서 준비 중이실 텐데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컴퓨터용 사인펜이 지나는 자리자리마다 정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고유부 가족들도 함께 수험생들 또 수험생 가족들 응원해 주시죠. 샵 1035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조간신문 살펴봅니다.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날 14시간 동안 소환조사를 한 뒤 속전속결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요. 경향신문에서는 정진상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까지 갈지 분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청탁과 불법 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울신문이 다루고 있고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노웅래, 정진상 타깃, 검찰 투트랙 야권 수사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경찰국 예산 문제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며 회의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윤 깎고 이 늘리고 거야 입맛대로 예산, 국민일보 경찰국 용산공원 예산 전액 칼질한 야 예산 전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수의 젊은 대안으로 떠오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거센 추격과 공화당 지도부의 혼란 속에 미국 차기 대권 레이스가 조기에 가열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든 정책에서 다시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공식 출마 선언, 대권 레이스 조기 가열. 자,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아침을 여는 가장 똑똑한 방법.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매일 아침 6시 5분에 만나요. 자, 목요일 아침 고뉴부 영화 영상 관련 컨텐츠 뉴스로 시작을 해봅니다. 영화로운 뉴스 장성란 영화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 네. 우리 장성란 기자는 수능 신지 몇 년 됐죠? 알겠습니다. 어머, 한 번에 계산이 안 나오네. 자, 오늘 수험생들 또 수험생 가족들 많은 분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이제 준비하시고 또 출발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긴장 툴툴 풀어버리시고 실력 모두 발휘하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은 또 그 염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소망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수험생들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죠. 김미진님의
사연부터 볼까요? 네, 우리 딸 파주에서 벌써 시험장으로 출발했겠네요. 기숙사 생활이라 얼굴도 못 보고 시험장으로 보내네요. 우리 서로 화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서로 학생 화이팅입니다. 김해에 있는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응원한다고요 네. 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의 그러니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 파이팅입니다. 이게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 얼굴 못 뵙고 그냥 오늘 바로 시험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또 마음으로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황용구님, 오늘 우리 아들 수능 봅니다. 수능 보는 아이들 오늘 하루 모르는 문제 없도록 빌어봅니다. 그래요. 대부분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싶고요. 네. 유튜브에 보니까 융웅님이 수능 감독관으로 출근 오. 중입니다. 첫 감독이라 떨려요. 아이고. 실수 없이 무사히 끝나길 바랍니다. 또 이런 첫 경험이 있군요. 그 감독관님들이 굉장히 힘드시다 그래요. 이게 수능이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드실 텐데 현장에서 뭐 별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또 수험생 가족들 또 오늘 수능에 관련된 모든 일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되신 김미진님, 황용구님 그리고 유튜브의 융웅님은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이 시간에 좀 지쳐서 당 땡긴다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핫초코를 오. 드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영화로운 뉴스 시작해볼까요? 지난주 박스오피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11월 9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날 개봉한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그제 11월 15일 화요일까지 쭉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든 관객 수가요 128만 명이었어요. 네, 100만을 돌파한 건 개봉 닷새만이었던 13일 일요일에 돌파했는데요. 네. 이게 개봉작이 일주일 안에 100만 관객을 넘긴 게 공조2 인터내셔널 다음으로 2달 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칸다 포에버의 전편 블랙팬서가 2018년 개봉했었는데 얼마나 흥행했었나 살펴보니까 이틀 만에 119만 관객을 불러 모았고 일주일 만에 350만 관객을 동원했고 이렇게 총 540만 관객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번 와칸다 포에버의 첫 주 성적은 좀 아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장과 보릿고개를 단박에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요. 지난달 10월에 총 관객 수가 620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에 총 관객 수가 1,48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범죄도시2가 1,269만 명을 동원하면서 극장가의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0만 영화가 뭐 너대 편 나왔던 코로나 이전만 해도 관객이 웬만해서는 극장에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티켓값이 오른 요즘에는 관객이 진짜 재밌는 영화에만 지갑을 열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코로나 전과 또 지금을 비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텐데 확실히 숫자로 들으니까 그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번 주도 새 영화 개봉이 이어졌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네, 이번 주는 각기 다른 색깔의 한국 영화 2편이 맞붙습니다. 액션 스릴러 데시벨하고요. 2000년 개봉한 동명 멜로 영화를 리메이크한 동감이 어제 나란히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스오피스 살펴보면요. 데시벨이 어제 하루 6만 8천 명을 모으면서 1위, 와칸다 포에버가 이로써 2위에 내려갔는데 6만 2천 명 모았고요. 동감은 어제 하루 5만 명 모으면서 3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우리 영화 2편이 개봉을 했어요. 한 편은 액션 스릴러, 한 편은 리메이크작입니다. 멜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데시벨과 동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영화를 추천하십니까? 거의 이런 게 영화 기자들이 제일 듣기 무서워하는 질문이죠. 근데 청취자분들 취향이 또 다 다르시니까 제가 이제 일단 두 작품 모두 면면을 좀 살펴드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시벨은 폭탄 테러를 소재로 한 액션 스릴러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살펴드리면 해군의 영웅으로 불리는 전직 부함장 김래원이 연기하는 강도영이 주인공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강도영한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네, 두 곳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어느 곳을 터뜨릴지
될지 선택하라. 이런 전화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제 무시를 하는데 그중 한 곳에서 진짜 폭파가 일어난 장면이 TV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이제 전화가 또 걸려와서 테러범이 계속해서 폭탄 설치한 곳을 알려주고 막아보라고 도형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폭탄 대부분이 어떤 폭탄이냐면 주입 소리가 일정 세기를 넘으면 터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데시벨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도형이 이날 하루 죽어라 부산 시내를 뛰어다니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소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폭탄이 동시에 째깍거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근데 이 또 폭탄이 이런 폭탄이라 함성이 끊이지 않는 축구장이라든가 수영장 같은 곳에 예. 소음에 반응하는 폭탄이 숨어 있다는 설정이 초반만 해도 되게 날쌔게 펼쳐져요. 그래서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는 긴박함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축구장에서 도형과 얽혀가지고 그와 함께 부산을 누비게 되는 또 다른 캐릭터 정상훈이 연기하는 오대오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혼자 코미디 연기를 선보이는데 이게 좀 엉뚱한 의외성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한국 영화에서 이제 덜어 목격하는 어떤 장르가 됐든 군데군데 감초 같은 웃음을 곁들여야 해라는 강박처럼 느껴져서 좀 아하. 아쉬웠습니다. 잘 녹아들지는 못한다라는 평가시네요. 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은 너무 지금 진지해서 받아줄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테러범의 이제 정체가 후반 들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하고 이제 도형 사이에 얽힌 사연 또 그 반전과 진실이 중요하게 대두가 돼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그게 긴박한 흐름을 좀 멈칫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소리에 반응하는 폭탄이라는 소재가 주는 신박함이라든가 김래원, 이종석, 차은우 이민기 등 훤칠한 배우들이 날렵한 제복 차림을 뽐내면서 안정된 연기를 펼치는 건 이 영화의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면 겉도는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울음을 통하는 숨은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권력의 비리라든가 한국 스릴러에서 좀 많이 보신 것 같은 예. 클리셰가 끼어들면서 영화의 날렵함을 좀 뭉툭하게 하는 게 단점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감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다들 기억하시죠? 2000년에 개봉했던 원작 김하늘, 유지태 주연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요. 그 다른 시간대에 사는 두 대학생이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면서 햄이라고 하죠. 햄. 네, 예. 서로의 운명에 얽힌다는 설정은 원작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대신 시대 배경 또 과거 현재 주인공의 성별을 달리했는데요. 원작에서는 과거의 여성과 현재의 남성, 그러니까 1979년의 소은과 2000년의 인이 통신을 주고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남성과 현재의 여성, 1999년의 용과 2022년의 문희라는 이름이거든요. 네. 주인공 이름 합치니까 용문이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한 건가? 문희가 통신으로 이어집니다. 네. 감독님 만나면 물어볼게요. 네. 근데 요즘 같은 때 제 주위에는 마음을 덮이는 멜로 영화 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어허. 근데 저는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1999년에 공대 3학년인 용이 여진구가 연기하는 용이 신입생 한솔 김혜윤이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솔한테 한눈에 반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부분은 그런 기대를 많이 정말 이렇게 말랑말랑한 멜로 영화 보고 싶다는 기대를 충족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뭐 좋아하는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용의 모습이라든가 그걸 또 장차면서도 발랄하게 마음을 받아주는 한솔의 모습이 되게 싱그러운데 여진구와 김혜윤의 풋풋한 매력이 발휘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워낙 이제 과거다 보니까 근데 요새 이런 1980년대나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진짜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뭐 방가 같은 유행어라든가 공중전화라든가 밀레니엄 종말론 같은 거라든가 하는 추억의 풍경이 이 영화만의 색다른 볼거리로 잘 살았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그쵸. 소소하게 그 시절의 어떤 소품이나 에피소드들을 작품에 녹여내서 제법 재미를 봤죠. 네. 근데 지금 동감에서 또 그 부분을 다룬다면 뭔가 또 새로울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잘해야 그 영화만의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약간 더 결정적으로는 중반 들어서 주인공의 감정선이 삐걱거리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용이 자기 시간대에서 그 한솔하고 풋풋한 첫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용이 이게 일생일대 운명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가로막는 장애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좀
느닷없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이제 2022년에 문희가 자신이 지금 20여 년을 뛰어넘어서 무선 통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판타지잖아요. 근데 너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더불어서 이 영화는 어떤 설정이나 대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든 이 결코 만만치 않은 청춘의 꿈을 응원한다 이런 뜻을 전하는데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녹아들었느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군데군데 좀 툭 얹어놓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원작에서는 사실 두 주인공이 각자의 시간에서 펼치는 사랑 이야기를 되게 발랄하고 또 절절한 느낌으로 그림으로써 이 설정이라든가 판타지 멜로의 어떤 동력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이 좀 그리워지더라고요. 액션 스릴러와 멜로 뭐 굉장히 상반된 장르잖아요. 네. 아이고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돌발 퀴즈의 시간입니다. 정말요? 네. 오늘 돌발 퀴즈는 우리 장성남 기자가 직접 준비하셨는데 퀴즈를 내주시죠. 네. 한 여성과 남성이 시간을 초월해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벌어지는 멜로, 로맨스 내용을 담은 판타지 멜로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2000년에 개봉한 김하늘, 유지태 주연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동감 2. 감동. 아이고 어렵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1035로 참여해 주시거나 SBS 고릴라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잠시 뒤에 이 코너 끝날 때쯤 발표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정답자 벌써 도착하네요. 정답 우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추첨 통해서 5분 정답자 중 5분 추첨해서 앞서 말씀드린 당 땡길 때 좋은 코코아 핫초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시벨이에요, 동감이에요. 저 전에 편집장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는 영화 평가가 너무 천일염처럼 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두 편 다 너무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 걱정이긴 한데 일단 멜로와 스릴러 중에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시다면 장르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히 그런 게 없는 분이라면 장단점이 분명한 데시벨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멜로보다는 액션 스릴러를 약간 더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장성란 기자의 가슴이 좀 더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으아.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 내용 좀 살펴볼게요. OTT 넷플릭스 이야기인데 광고 요금제를 실시를 했잖아요. 네. 한 달에 5,500원 드는. 맞습니다. 이게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4일부터 월정액 5,500원으로 콘텐츠 1시간 기준 4, 5분 광고를 그 콘텐츠 시작 전이나 중간에 시청하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연구 조사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11월 10일 목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올해 하반기 소비자 1,473명에게 물어봤는데 그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1%는 가입하고 싶지 않다. 나머지 35%는 반반이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가입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로는 광고 시청 자체가 싫어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포함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기존 가입자 중에서는 51%가 비가입자 중에서는 35% 수준으로 그 저항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이제 가입자가 더 큰 거죠. 그 밖의 이유로는 기존 가입자에서는 광고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서가 14%, 화질이 낮아서가 12%, 동시 시청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가 11%, 요금이 별로 저렴하지 않아서가 8%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비가입자들에서는 요금이 별로 저렴하지 않아서가 21%로 제일 컸고요. 네. 광고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서가 13%, 화질이 낮아서가 9%, 동시 시청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가 5%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답한 이 광고형 요금제의 적정 구독료는 4,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평균을 냈더니 4,200원 정도 됐고 적정 광고
광고 시간은 2분으로 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OTT 서비스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제휴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신사들마다 거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광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또 따로 돈을 더 내고 보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광고를 통해서 요금을 낮췄다.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봤었는데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는 뭐 그닥 경쟁력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네요. 네. 자,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일단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동감입니다. 네. 그 혼자서 그렇게 긴장감을 만들어 주시네요. 네. 정답 동감. 지난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랑 제목이 같죠. 리메이크작이고요. 여진구 배우하고 또 조희연 배우가 주연인데 멜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찾아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5분 추첨해서 코코아 쿠폰, 핫초코 쿠폰 보내드리는데 끝번호 0541-2326-0526 그리고 이종숙님, 변태호님 5분께 핫초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영어로운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영화 전문 기자 장성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수험생분들께 좋은 하루 되세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는데요. 수능 안파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은 쌀쌀합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5도로 쌀쌀하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가 17도, 광주가 18도로 어제보다 높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5.9도입니다. 고현주대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전해주실 두 분 만나보죠.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요 뉴스 들어가기 전에 짧은 뉴스들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박준석 기자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살인 사건, 이 억울한 20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 관련된 이야기인데 18억 국가배상 이 진행이 되네요. 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옥살이를 20년 동안 했던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18억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네. 윤 씨는 1988년 9월에 이 경기 화성에서 13살의 박무영을 성폭행한 뒤에 이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체포돼서 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그렇게 복역을 하다가 2009년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출소 뒤에도 이제 살인범 누명은 벗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최근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9년에 이 다른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이제 진범 이춘재가 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건데요. 윤 씨는 사건 발생 32년 만에 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이 2020년쯤에. 네. 그다음에 22살의 감옥에 들어가서 어느덧 50대 중년이 된 윤 씨는 이 잃어버린 청춘 20년을 배상해 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이제 1년 반의 심리 끝에 18억 6,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진짜 그 청춘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건데 국가배상
뭐 금액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돈으로 뭐 보상이 되거나 배상이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고 국가 배상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우리 손지은 기자는 뭐 해외 직구 관련된 소식을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부터 바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요,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입항일이 같으면은 요걸 이제 모두 합해서 150불이 넘으면 이제 미국발은 200불이고요. 그럼 요거를 관세와 부가세를 다 합산해서 그렇죠. 합산 과세가 돼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주문 일자가 다른데 도착하는 날이 공교롭게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사와도 관계가 없고 에헤. 조세 회피 목적도 없기 때문에 주문 날짜가 다르면은 같은 날 물건이 들어와도 오늘부터는 합산과세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같은 판매업자한테 같은 날 구매한 물품들은 여전히 세금 무니까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부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해외 주께 요새는 뭐 워낙에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또 주요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뉴스 살펴봤고 본격적인 오늘의 첫 뉴스 시작합니다.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이제 자기 전에 해놨던 거 정리 한번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또 마스크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시험에 영향이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수능을 쳐보신 분들은 다 이런 비슷한 그 생각들 드실 거예요. 내가 수능 전날 뭐 했더라 이런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고요. 수능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대책들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50만 명의 수험생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요. 이 수험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이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이 이제 오전 10시로 조정이 됩니다. 예. 대중교통 운행도 일제히 수능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서울의 경우 지하철의 오전 오후 집중 배차 시간대가 확대되고 이 운행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계속했던 이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도 오늘은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버스 배차 간격도 줄이고 이 개인 택시 부재도 해제해서 이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만약에 교통사고 등 이 각종 돌발 상황으로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112에 전화를 하시면 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소방당국도 혹시 모를 수험생 수송을 위해서 이 긴급 차량들을 이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뭐 수능 날마다 펼쳐지는 그 풍경 중에 하나가 막 경찰 오토바이 타고 도착하는 또 이런 모습들 아마 오늘 저녁 뉴스에는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 생각을 해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해에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올해 수능을 치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요번이 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네. 수능입니다. 자, 오늘도요 시험 볼 때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요. 점심도 자기 자리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먹어야 합니다. 자, 어제 0시 기준으로요 수능에 응시할 확진 수험생이 약 2,30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인 수험생도 네.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나머지 확진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새벽이나 어젯밤에 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면 관할 교육청에 연락을 하시면 네. 별도 시험장을 이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육청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은 별도 시험장 배치하고 또 시험장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도 확인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올해 수능은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줄어든 50만 8천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네. 오늘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 등 그렇죠. 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뭐 8시 전에는 도착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험생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힘든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분 기자들께서 우리 수험생들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죠. 손지은 기자부터. 저도 이제 수능 봤던 당일의 그 기분은 여전히 늘 또렷한데 저 이제 되게 잘 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 가채점하고 그리고 많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즐겁게 시험 치고 가채점하고 또 앞으로 남은 절차들도 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박준석 기자도 응원 메시지 하나 주십시오. 예, 저는 재수를 했는데요. 네. 그랬군요. 네, 한번 망쳐도 괜찮습니다. 그래. 너무 하루에 모든 걸 걸려고 하면 그 부담감이 큰 거잖아요. 긴장 푸시고 가진 실력 오늘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응원을 들으니까 또 힘이 되네요. 예.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볼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또 G20 회의 참석하고 귀국했죠? 네, 캄보디아 프놈펜과 이 인도네시아 발레를 차례로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어제 전용기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 다자 회의, 다자 정상회의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굵직한 양자 회담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요, 이 전용기에 내렸을 때 서울공항에서 이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네.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악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국 전에는 이제 어깨를 그렇죠. 가볍게 쳤던 게 또 화제가 됐었고 지금 이제부터는 윤 대통령이 국내 현안들 그렇죠. 풀어야 하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도 이제 고생했다고 했던 게 어떤 뜻인지 그래요. 오늘부터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외교 일정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는요 또 여러 가지 외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등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보니까 네덜란드, 또 스페인, 뭐 잇따라 정상회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 빈살만 왕세자 그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자, 동남아 순방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 현지에서 또 혹은 전용기에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어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내에 와서 브리핑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문서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과거 북한에만 국한된 내용을 넘어서 경제, 기술,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입니다. 한중 정상 간 대면 회담은 2019년 이후 처음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합니다. 자,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였는데 스스로 평가한 내용은 제법 후한 편이에요. 네, 일단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연사회담을 통해서 대북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자평이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 또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을 밝힌 것도 순방 성과로 꼽았습니다. 3년 만에 성사됐던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고 한중 관계 발전 의지도 확인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이 밀착하는 모습이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중국은 여전히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요. 또 치열한 이 미중 패권, G2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데만 너무 치중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야당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중국과 무슨 일을 할 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실은 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또 미국 일변도라는 시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순방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서도 그 순방 가기 전부터 혹은 순방 기간 내내 논란들이 제법 많았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순방을 갈 때마다 순방의 성과나 순방의 핵심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이 그렇죠. 계속 논란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예전 뭐 나토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특히 이번에는요, 이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이 취재 제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고요. 네. 그리고 전체 22개 공식 일정 중에 절반인 11개 일정을 대통령실 전속 촬영팀이 맡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자단이 전용기를 타고 기자단이 갔잖아요. 네.
근데 이 기자단이 가서 현지에서 크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자회담을 하든 다자회의를 하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제 풀 순서대로 해서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 같이 기사를 쓰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일정에서 기자단이 들어가지 못했고 전속 촬영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 직원인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취재한 내용이 풀로만 전해져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일부는 편집돼서 영상이 제공이 됐고 또 일부는 원본이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갔던 취재 기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이제 기자 2명만 따로 만나서 그렇죠. 이 선택적으로 언론관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에 나쁘끄러운 신기록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별도 일정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제 이 G20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별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놈펜의 한 심장병 환우를 찾은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요거를 이제 빈곤 포르노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은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장경태 최고위원을 이제 제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죠. 이게 사실 이 빈곤 포르노라는 건 이제 퍼벌티 포르노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원래 있는 용어고요. 그렇죠. 좀 이제 찬반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계속 되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포르노라는 것만 따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는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이다. 이성을 찾자. 이런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오랜만에 SNS에 글 올렸는데 관련된 내용을 올렸고 또 여권을 저격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겨서 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두고 정치권은 역시 아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당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죠.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목소리였는데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외교의 동맥경화가 뚫렸다 뭐 이런 표현도 썼더군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이 외교 관련해서 혈전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한국 외교의 혈맥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뚫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이 강하게 복원됐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굴욕적인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교에 나섰습니다. 고객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기를 바랬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방 성적표 너무나 초라하다. 네,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라고 했고요. 일본의 사과 한마디 없는 지소미아 복원은 굴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구체적으로 왜 다루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빈손 외교라고 평가를 했고요. 결국은 이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게 한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끝났고 오늘 사실 출근길에 또 출근길 약식 회담, 약식 문답이 있을지 있게 되면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게 될지 이것도 아주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 보자면 국회 이야기인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 내년도 경찰국 예산안 이거를 뭐 삭감 혹은 없애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 관련해 가지고 또 행안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이채기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걸 또 상정한다 안 한다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현장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받들어서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은 깡그리 무너졌는데 좋을 땐 하지 않고 나오고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야가 격렬해지니까 이채익 위원장이 이제 정회를 선포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찰국 예산안을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단독으로 그러니까 전액 삭감, 그러니까 전액 없애버리는 것에 이게 의결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 6억여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인건비가 3억 9,4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 15명 경찰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아예 다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이후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서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들을 상정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 절대 상정해서는 안 된다. 월급도 주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이라면서 맞섰습니다. 예. 회의장 곳곳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의 반말과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이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예산안 상정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안 질의 순서를 이어가려고 하자 이 정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가 위원장석 앞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김교웅 의원이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입니다.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이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왜 반말이야 지금 하고 맞받아치는 등 이 어떤 여야 간의 어떤 반말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 반말 논란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행안위가 주목받았던 거는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참사 관련된 그러니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또 류미진 총경 등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산 전국이 펼쳐지면서 뭐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작 중요한 증인들은 한참 뒤에야 만 2시간 반 지나서야 결국 회의에 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증인들에 대한 질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목소리를 듣고요.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어떤 일일이 사망실장에게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 서장은 차에 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부하 경찰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그 자세가 얼마나 비겁하고. 국회의원들은 아주 호통을 치고 있는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관용차로 이동을 하다가 이 최초 신고 5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11시 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이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거는 이 실제 벌어진 상황을 이 아래 직원들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왔던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직 근무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112 상황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이 뭐 상황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부족했다라는 건데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그러니까 당시 상황관리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계속 사과의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상황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아침 당직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계속 이제 10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보고를 받을 때쯤에야 이제 상황실에 가게 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뭐 상황실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례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게 상황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인원이 상당히 모여 있는데 이 하위 직원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가장 그 상급자가 오게 되면 좀 불편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맞다고 합니다. 관례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질책이 있는 것이고 관련된 사과까지 들어봤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합니다. 37세고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가진 재산,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오전에 이제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정 일정을 공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대 관심사가 윤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입주한 새 관저에서 혹시 어떤 일정이 있지 않을까? 한남동 관저. 네,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한하는 빈살만 왕세자는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가 예전에 이제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조금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를 이제 세운다 이런 이제 청사진도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1970년대에 중동붐만큼의 어떤 그런 투자 기회가 열리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만 해도요 21개 MOU 체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또 우리 정부와 정부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다 규모가 건건마다 조 단위가 넘습니다. 사우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잔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기업들 나름대로 또 그리고 국가들도 국가들 나름대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모든 결정을 하는 주요 포지션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있기 때문에 이 미스터 에브리띵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결판들을 내리고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서울신문 손지연 기자,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시험장 입장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8시 10분까지 입실이라고 합니다만 8시 정도까지는 도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본주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